중공군의 출현을 과소평가했던 유엔군의 피해는 아주 컸다. 메가더 장군은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참전하더라도 유엔군이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을 애써 부인했던 메가더 사령부의 오판이었다. 사실 북진 시점을 기준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의 수는 약 50만 명이었고 국군과 유엔군 역시 약 50만 명으로 수적으로 우리 군이 불리하진 않았다. 화력 또한 중공군은 유엔군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중공군은 밤에만 출몰했고 한 것을 타깃으로 전병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국복내전을 겪으며 전투 경험을 쌓은 만큼 단순히 인해전술로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전투력 또한 강했다. 중공군은 하루 30km씩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적의 진로에 미리 매복하여 적이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이 들어오면 퇴로를 차단하고 겹겹이 포위의 적을 섬멸하는 부대 전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발빠른 기동력에 휘둘렸고 포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편 철수 명령을 하달받고 흥남으로 직결한 병력은 미군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 약 10만 명이었다. 1950년 12월 9일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흥남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곧이어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철수를 승인함으로써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다. 흥남 철수는 12월 15일부터 흥남 부두를 출항하여 12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193척의 선박을 통해 순차적으로 38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했다. 당시 10만여 명이 넘는 미군과 한국군 병력 그리고 차량 1만 7천여 대, 군수물자 35만 톤을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흥남에 몰려왔던 10만여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함께 38선 이남 지역으로 넘어왔다. 이때 마지막으로 민간인을 실은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정원이 60명밖에 탈 수 없는 화물선이었지만 25만 톤의 군수품을 버리고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정했다. 승선 인원이 60명인 메로디스 빅토리호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탔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많은 난민을 태우고 항해했던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한편 1950년 11월 중공군의 공세에 유엔군이 무너지고 있을 무렵 총사령관 메가더는 당시 대통령 트루먼과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트루먼은 본격적으로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한국전쟁이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트루먼은 미국의 전투기가 적군의 전투기를 쫓아서 중국 영토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고 전쟁에 투입하는 인원과 장비도 제한했다. 중공군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2달 전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미군은 다시 쫓기듯 남쪽으로 후퇴했다. 미군은 워싱턴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미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준장이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고 부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했다. 한편 유엔군을 밀어내면서 기세가 올라간 중공군은 12월 말에는 38선 지역까지 남하했다. 그리고 1951년 1월 3일 의정부의 방어선이 뚫리자 유엔군은 서울을 또 한 번 적군에게 내주었고 다음 날인 1월 4일 남쪽 금강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른바 일사후퇴였다. 서울까지 점령한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펼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다. 하지만 전선이 넓어지고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공군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25일 중공군의 군사적 개입 이후 계속 후퇴하던 유엔군은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대규모 화력을 이용한 집중 공격을 포부었다.
병참선이 길어지고 병력 소모가 많아진 중공군은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인천과 김포 비행장을 탈환했다. 그리고 3월 1일 서울 수복을 위해 유엔군은 한강을 건너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고 한강을 건넌 지 13일 만에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 계속 북진했고 3월 24일 38선을 회복했다. 그러자 다시 북진 문제를 놓고 메가더 총사령관은 트루먼 대통령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대립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했고 메가더 총사령관은 북으로 진격하여 중국 본토에도 공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립 끝에 1951년 4월 11일 대통령 트루먼은 메가더 총사령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제 한국에서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임된 메가더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귀국했고 미 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제 저는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마감하고 사라집니다. 메가더 장군의 빈자리에는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되었고 미 제8군 사령관이었던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벤 플리트 장군이 들어왔다. 벤 플리트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사단장으로 참전했고 전쟁 역사에 기록된 발지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한 장군이다. 여담이지만 그가 6.25 전쟁 당시 제2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외아들 지미 벤 플리트도 한국 전쟁에 참전을 자원했다. 이때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 장군은 하나뿐인 아들의 한국 전쟁 참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들 지미는 참전 명령을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다. 하지만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는 1952년 4월 4일 북한 지역 야간 폭격 임무 수행 도중 적에게 격추되어 실종되었고 그 후 2년 뒤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전사자로 공식 판정되었다. 아들이 실종된 당시 벤 플리트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에게 보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아들이 실종되고 공군은 최선을 다해 수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는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수만 명의 전사자와 마찬가지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지도층 인사는 벤 플리트의 아들뿐만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의 둘째 아들 존 역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아이젠하워의 첫째 아들은 일찍이 어려서 사망했기에 둘째 아들 존은 사실상 아이젠하워의 외아들이었다. 또한 앞서 6.25 전쟁에서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2 8군 사령관 워커 준장, 그의 아들 샘 데위도 참전했다. 당시 미군 현역 장성의 아들 142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적군의 마오쩌둥의 큰아들 역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했다. 1951년 4월 20일 유엔군의 화력에 밀려 38선 북쪽으로 밀려나던 중공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엔군의 총사령관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리지웨이 총사령관은 앞선 전투로 인해 중공군의 전술도 꿰뚫고 있었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대비한 상태였다. 격렬하게 공격했던 중공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만을 본 채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5월 18일 전열을 정비한 중공군은 또다시 공세를 취했다. 이 역시도 중공군의 공격을 예상했던 유엔군은 화력 증강을 마친 상태였고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향해 일제히 포탄을 퍼부었다.
이날 하루에만 미 38 포병대대는 포탄 1만 2천 발을 발사했고 이때 중공군은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전투를 지휘한 벤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에게 4만 발의 포탄을 퍼부어서 사격 기준량의 5배 이상 포격을 가했고 이 포격을 일명 무제한 사격이란 의미를 가진 벤플리트 포격이라 불렀다. 한편 6월이 되자 유엔군은 철원까지 진격했고 철원 평강 기마를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를 두고 중공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철의 삼각지는 북으로 갈수록 고지가 높아져 적을 공략하기 힘든 지형이었고 유엔군과 중공군은 서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접전을 반복한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38선 부근에 형성된 전선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고 전선은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소모전은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내 휴전이 모색되었다. 비밀리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접촉했고 서로 휴전에 동의하게 되면서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렸지만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하나하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전협상이 빨리 끝날 것이란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1년 8개월간 이어졌다.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 회담이 시작되었고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겨 다시 진행했다. 휴전회담 의제는 크게 5가지로 첫 번째는 회담의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 분계선 설정, 세 번째는 정권 감시기구 협의, 네 번째는 포로 교환, 마지막으로 외국군의 철군이다. 이 중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문제가 정전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군사 분계선 설정은 맞서고 있는 군사 접촉선으로 하자는 유엔군과 전쟁 전에 38선으로 설정하자는 공산군의 주장이 대립했지만 유엔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접촉선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포로 교환 문제를 두고 양국 의견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당시 유엔 측의 공산 포로는 약 13만 명이었고 북한군은 전쟁 내내 10여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주장한 바와는 달리 포로 교환 명부에는 1만 1천 명을 써냈다. 대부분의 유엔군 전쟁 포로를 죽인 뒤였다. 북한은 전원 강제 송환을 주장했고 유엔 측에서는 포로의 자유이사 귀환을 원칙으로 1:1 송환을 주장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포로의 숫자도 숫자지만 남한 측 포로 중에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후에 의원군이란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남한 국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중공 포로 중에도 국민당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그들은 중국 송환을 거부하고 대만행을 요청하고 있었다. 포로 교환 문제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9개월 동안 회담은 중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소련, 중국 모두 휴전은 원하고 있었기에 1953년 다시 휴전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회담에서 한국군 대표를 철수시키며 휴전을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휴전협상 시 유엔군에게 주었던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여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며 위협했다. 이승만의 휴전 반대에는 북진 통일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안보가 여전히 위기인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한국에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원했고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다.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거절하자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측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직권명령으로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했고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유엔에게 주었던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여 단독으로 북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호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초강수였다. 이로 인해 휴전 협상은 중단되었고 경악한 미국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 발 물러나서 미군의 정전 결정에 따를 터이니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결국 1953년 7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한국으로 특사를 보내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이승만 정부는 휴전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을 넘기고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12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최전방 전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12시간 뒤 비로소 전쟁은 끝이 났다. 6.25 전쟁 3년 동안 사망 및 부상, 실종자가 500만에 육박했고 남한과 북한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그리고 전 세계 22여 개국이 참전한 6.25 전쟁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치룬 세계대전이나 다름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긴 냉전은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끝이 났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치열한 전쟁 후에 휴전을 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만약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